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찰스 M. 셸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먼 사장, 서약의 첫 걸음을 떼다. 월요일 아침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 신문의 사장이자 발행인인 에드워드 노먼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해 생각했다. 전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겠다고 굳게 서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한 어떤 결과에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주의 바쁜 일정 속에서 신문사 일이 시작되자 약간의 주저하는 마음과 함께 두려움이 일어났다. 그날따라 노먼은 매우 일찍 출근했다. 그리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깊은 사색에 빠져있던 그의 마음속에 기도의 열망이 일어났다. 아직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서약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자신의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수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 책상 옆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임재와 지혜를 구하면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다. 노먼은 기도를 마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순간 자신의 서약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 이제 행동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사무실 문을 열고 일상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편집국장은 이미 옆방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기자 중 한 사람이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윽고 노먼은 사설을 쓰기 시작했다. 데일리 뉴스는 석간신문이었고 그는 보통 9시 전에 자신의 사설을 완성했다. 15분 정도 사설을 쓰고 있는데 옆방에서 편집국장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어제 유원지에서 열린 내기 권투 시합에 관한 기사가 전신으로 들어왔네요. 이 기사의 지면을 3단 반쯤 할애할까 하는데 괜찮겠죠? 노먼은 세부적인 기사까지 챙기는 사장이었다. 그래서 편집국장은 항상 큰 기사부터 작은 기사 하나하나까지 사장과 상의했다. 하지만 보통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노먼은 습관적으로 대답하려다 잠시 멈칫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야, 잠깐만 내가 한번 보겠네. 노먼은 전신으로 들어온 기사를 가져다가 꼼꼼히 훑어보았다. 그는 기사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오늘은 이 기사를 싣지 말게. 문 앞에 서 있던 편집국장은 노먼의 말에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기사를 빼게나 싣지 않을 걸세. 하지만 편집국장은 기가 막혔다. 편집국장은 노먼을 바라보았다. 마치 노먼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클라크, 나는 이 기사가 우리 신문에 실리는 것을 원치 않네. 더는 이 문제에 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노먼은 자리에 앉은 채 편집국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편집국장인 클라크는 좀처럼 상사의 말에 대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노먼의 말은 사무실에서 항상 법이었고 그가 한 번 말하면 좀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상황은 달랐다. 클라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권투 시합 기사를 단 한 줄도 싣지 않은 채 신문을 내보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그것이 나의 뜻일세. 하지만 이런 일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모두 그 기사를 다룰 텐데요. 독자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순간 클라크는 말문이 막혔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다. 노모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태도로 클라크를 바라보았다. 편집국장은 비록 노몬과 다른 교단이기는 했지만 똑같은 교인이었다.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두 사람이 신문과 관련된 일 외에 종교와 관련해서 따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노몬이 말했다. 클라크, 잠시 문을 닫고 들어와 앉게. 클라크는 사장실로 들어와서 노몬과 마주 앉았다. 노몬은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클라크, 만약 예수님이 일간 신문의 사장이시라면 내기 권투 시합 따위의 기사에 3단 반의 지문을 할애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나? 클라크는 사장의 다소 엉뚱한 질문에 엉거주춤 대답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신문에서 그 기사를 빼겠다는 걸세.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신문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으실 일을 절대로 하지 않기로 작정했네. 클라크는 노먼이 마치 갑자기 미친 사람이나 된 양 놀란 표정을 지었다. 노먼이 그럴 사람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의 정신이 잘못되어 이상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클라크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장님의 결정이 신문사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먼이 클라크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되물었다. 자네 생각에는 어떤가? 클라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대답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문사는 망할 것입니다. 클라크는 흥분한 자신을 추스리며 항의하듯 말을 이어갔다. 오늘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신문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지타산도 맞지 않습니다. 권투 시합 기사를 실지 않는다면 수백 명의 구독자를 잃게 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이 도시의 많은 사람이 그 기사를 읽고 싶어 합니다. 오늘 저녁 그들은 당연히 그 기사가 실렸다고 생각하고 신문을 펼쳐들 것입니다. 적어도 반 페이지 이상의 지문에 그 내용이 실렸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이러한 대중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사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큰 실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노먼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클라크, 자네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있어 올바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즉 사람들이 따르며 살아야 할 최고의 법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따르는 것이 아닐까? 자네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노먼의 말에 클라크의 얼굴이 벌개졌다. 클라크는 노먼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의자에 앉은 채로 어색하게 몸을 움직였다. 물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행동 규범이 예수님의 모범이라는 데는 이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과연 실행 가능한지 수지가 맞는지 하는 것입니다. 신문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습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현실을 떠나 이상 속에서만 머물러 행동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네는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신문사를 운영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신문사는 한 달 안에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노먼은 그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클라크,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걸세.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솔직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네.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신문사 일과 관련해서 정직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자문한 후 행동하기로 서약했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자세로 행동할 때 분명히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리라는 확신 때문일세. 클라크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다.
그럼 그 기사는 실리지 않는 겁니까? 씻지 말게. 그것을 메울 좋은 기사도 많네. 자네가 적당히 알아서 하게. 클라크가 멈칫거리며 다시 물었다. 그 기사가 실리지 않는 것에 관한 해명의 글이라도 씻지 않으시겠습니까? 해명하지 않겠네. 처음부터 내기 권투 시합과 같은 것은 없었다는 듯이 신문을 발행하게. 클라크는 사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기초부터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클라크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어리둥절했다. 또한 분노가 일어났다. 하지만 노먼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불만을 가까스로 억제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필경 데일리 뉴스 신문을 파산으로 몰고 갈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관해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정오가 되기 전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 인쇄공 그리고 직원들 모두는 어제 벌어진 내기 권투 시합에 관한 기사가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자들은 그 사실에 모두 망연자실했다.出版실의 직원들 역시 그 기사 삭제건에 관해 제각기 한마디씩 말했다. 그날 노먼은 두세 번 출판실에 들렀다. 출판실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활자에서 눈을 뗀 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노먼은 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모르는 척했다. 그동안 신문과 관련해서 노먼 사장이 변화를 준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특이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노먼은 온종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가 즉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신문사 안에 예수님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입장에서 취하실 구체적 행동에 관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데일리 뉴스 신문이 배달되자 예상대로 독자들 사이에 큰 반향이 일어났다. 독자들의 반향은 만약 내기 권투 시합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면 보였을 반응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컸다. 정기 구독자들 뿐만 아니라 호텔, 시내 상점의 일반 시민들까지 그 시합에 관한 기사를 보기 위해 신문을 펼쳐들었다가 곧 데일리 뉴스 신문에 그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신문 갑판대로 가서 다른 신문을 구입했다. 심지어 신문 판매 소년들조차도 처음에는 그 기사가 빠진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 중 한 명은 데일리 뉴스요, 유원지에서 열린 내기 권투 시합 기사가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다. 데일리 뉴스 신문사 근처 거리 모퉁이에서 그 소년으로부터 신문을 산 신사는 급하게 일면 기사 제목들을 훑어보다 말고 성난 목소리로 소년에게 다그쳤다. 이봐, 이 신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기 권투 시합에 관한 기사가 빠져있잖아. 이런 낡은 신문을 팔다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소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낡은 신문이라고요? 이 신문은 오늘자 신문이에요.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내기 권투 시합에 관한 기사가 없잖아. 자, 보라고. 소년은 신사로부터 건네받은 신문을 서둘러 훑어보았다. 소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소년은 급히 신문을 들고 뛰어다니는 다른 소년에게 신호를 보내 불러세웠다. 이봐 쌤, 네 신문 뭉치 좀 보자. 소년들은 곧 모든 데일리 뉴스 신문에 내기 권투 시합에 관한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금 전에 신사가 그것 보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어서 빨리 다른 신문을 줘. 내기 권투 시합 기사가 실린 제대로 된 신문 말이야. 신사가 다른 신문을 받아들고 사라진 뒤 소년은 그 자리에 남아 계속 신문들을 비교했다. 그들은 아연실색했다. 첫 번째 소년이 말을 꺼냈다. 누군가 큰 실수를 했군. 하지만 그들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데일리 뉴스 신문사로 뛰어갔다. 신문 배달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다른 소년들이 와 있었다.
그들 모두 당황하고 흥분한 모습이었다. 소년들은 기다란 카운터 뒤에 있는 배달실 직원을 향해 거칠게 항의했다. 배달실 직원은 이런 식의 항의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기 때문인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이때 퇴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던 노먼이 이 혼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배달실 안으로 들어왔다. 노먼이 직원에게 물었다. 조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배달실 직원인 조지가 노먼 사장의 반응을 기대하며 호기심에 차서 대답했다. 소년들이 우리 신문을 팔 수 없다고 하는군요. 내기 권투 시합 기사가 없기 때문이래요. 노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소년들에게 물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신문이 모두 몇 부나 되지? 모두 세어보거라. 내가 너희 신문을 모두 다 사주마. 노먼의 말에 소년들은 모두 그를 쳐다보는 동시에 정신없이 신문을 샜다. 조지, 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게.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와서 똑같은 불평을 하거든 그들의 팔리지 않은 신문도 대신 사주게. 노먼이 그의 뜻밖의 조치에 한 대 맞은 듯 어안이 벙벙한 소년들을 향해 다시 말했다. 이제 공평하지? 공평하다 맞아요. 그런데 사장님,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을 배려하셔서 정말로 이렇게 계속 선의를 베푸실 작정이세요? 노먼은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 노먼은 신문사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예수님이라면 조금 전 나처럼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되뇌었다. 예수님과 약속을 한 지금 그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소년들의 신문을 사준 일이 아니라 그 일 속에 숨겨진 그의 진정한 동기였다. 신문 판매 소년들은 그가 취한 행동에 어쩔 수 없는 피해자들이었다. 그들이 손해를 봐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자인 노만 사장에게는 원한다면 소년들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님도 정의를 위해 자신과 같은 행동, 적어도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셨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날 여러 상황 가운데 취한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행동의 옳고 그름을 체계에 맞춰 분석하고 재단하는 일은 그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과 관련해서 순간순간마다 양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노먼은 그와 같은 행동이 계속될 때 신문사에 미칠 파장을 아직 온전히 인식할 수 없었다. 데일리 뉴스 신문에 닥친 위기. 내기 권투 시합에 관한 기사를 싣지 않은 탓에 노먼 사장은 그 주 내내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중 관심을 끌만한 4통의 편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데일리 뉴스 발행인 귀하. 사실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신문을 바꿔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신문은 모든 면에서 대중의 욕구에 부합하며 시대에 발맞춰 진보적이면서도 독자들에게 흥미를 가져다주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가 유원지에서 벌어진 유명한 내기 권투 시합 기사를 싣지 않은 것을 보고 신문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는 신문 배달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땡땡땡 올림. 앞의 편지는 수년 동안 데일리 뉴스를 구독해온 어느 사업가의 편지였다. 친애하는 노먼에게 자네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는가? 자네가 택한 새로운 정책은 무엇인가? 혹시라도 신문을 통해 사업계의 개혁을 노리는 것은 아니겠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실험이네. 나의 충고를 듣고 그동안 자네의 신문사가 지켜왔던 현대적 방법을 그대로 고수해주기를 바라네. 대중은 내기 권투 시합 같은 기사들을 원하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게. 그리고 사업계의 개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옛 친구로부터.
이 편지는 인근 지역에서 일간 신문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노먼의 옛 친구로부터 온 것이었다. 친애하는 노먼 씨에게 당신이 우리와의 약속을 이행한 것을 보고 이렇게 서둘러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훌륭한 출발입니다. 저는 그 행동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어떤 희생을 치르셔야 할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헨리 맥스웰 목사 올림. 노먼은 맥스웰 목사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난 후 다음 편지를 보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적 손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데일리 뉴스 사장인 에드워드 노먼 씨에게 저희와의 광고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귀하의 신문에 더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통보합니다. 여기에 미지불된 광고료를 동봉하오니 만료일 이후로 더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땡땡땡으로부터. 그 편지는 도시에서 제일 큰 담배 판매상 중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 사람은 그동안 신문 광고란에 눈에 띄는 광고를 내보내주는 대가로 많은 광고료를 지불해왔다. 노먼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그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후 신문을 펼쳐들고 광고란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담배 판매상은 광고 계약 철회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내기 권투 시합 기사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상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얼마 후 노먼은 그 담배 판매상이 데일리 뉴스 신문사의 회개한 정책으로 인해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광고 계약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무튼 담배 판매상의 편지로 인해 노먼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신문 광고란을 바라보게 되었다. 전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던 부분이었다. 그는 광고란을 검토하면서 몇몇 광고들의 경우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신문에 그와 같은 광고를 싣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특히 오랫동안 지면을 차지해온 술과 담배 광고에 관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는 크리스천이었고 또한 존경받는 시민이었지만 그동안 자신의 신문에 술 광고를 낸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술 장사는 실로 합법적인 사업이었다. 레이몬드시에서 술집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래서 허가를 맡은 술집, 술을 파는 당구장, 그리고 맥주집은 그 도시의 기독교 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었다. 노먼은 레이먼드시의 다른 신문사들처럼 사업을 하고 있었다. 실로 술 광고는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업 원천 중 하나였다. 그런데 만약 신문에 그런 술 광고를 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있어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었다. 노먼은 그 주간 내내 다음과 같은 질문과 씨름했다. 예수님이라면 신문에 위스키나 담배 광고를 게재하실까? 노먼은 솔직하게 자문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과 지혜를 구한 다음 클라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클라크는 신문사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장실로 들어왔다. 클라크는 지난 월요일 아침 이후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해 세차게 따질 듯한 기세였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노먼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걸었다. 클라크, 나는 신문 광고란을 살펴보다가 몇몇 광고주와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계약을 만료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네. 자네가 광고 대행사에 연락해서 여기 내가 표시한 광고들을 계약 만료 이후 더는 싣지 않겠다고 말해주게. 노먼은 신문 한 부를 클라크에게 넘겨주었다. 클라크는 신문을 받아들고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광고란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신문사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와 같이 하실 작정이십니까?
클라크는 사장의 행동이 못마땅했다. 도저히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클라크, 자네는 예수님이 레이몬드 시에 있는 한 일간 신문의 소유주이시며 발행인이시라면 위스키나 담배 광고를 내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신문사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운영될 수 없습니다. 노먼이 조용히 물었다. 왜 운영될 수 없지? 클라크는 너무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왜냐고요? 몰라서 모르세요? 그렇게 되면 버는 돈보다 잃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이런 정책을 고수하신다면 신문사는 곧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노먼은 상대방이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 대답을 구하듯 질문을 던졌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노만이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말한 대로 광고 담당자인 마스크에게 지시해서 일을 처리해주게. 나는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하네. 그리고 클라크,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결과에 상관없이 나의 약속을 지킬 작정이네. 아무리 논리적으로 추론해봐도 주님이 이 시대의 신문에 위스키나 담배 광고를 내보내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네. 나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배치되는 이중적 광고들이 더 있나 찾아볼 걸세. 하지만 지금 당장 분명한 것은 이 술 광고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걸세. 클라크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마치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과 대면하고 돌아온 기분이었다. 클라크는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경악과 함께 분노가 일어났다. 노먼 사장이 어리석은 도덕적 기준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신문사가 파산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도대체 그런 황당한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그 사업체는 어떻게 되겠는가? 분명 모든 것을 잃고 끝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클라크의 머릿속은 너무도 복잡했다. 사장의 지시를 전해들은 마크스 역시 클라크 편집국장의 생각에 동의하며 탄식했다. 도대체 우리 사장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신문사를 말아먹을 작정이시래요? 금요일 아침 노먼이 신문사에 출근했을 때 보다 더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일요일판 신문의 편집 계획을 짜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데일리 뉴스 신문은 레이몬드시에서 월요일판을 발행하는 소수의 석간신문 중 하나였다. 더구나 일요일판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던 터였다. 일요일판은 문학과 종교에 관한 기사는 평균 한 페이지에 불과했고 나머지 30-40페이지는 스포츠, 극장, 만담, 패션, 사회 그리고 정치 기사로 채워졌다. 이처럼 모든 분야의 기사를 재미있게 다루었기에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독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노먼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분이 신문 발행인이시라면 성스럽고 선하게 보내야 할 날에 레이먼드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의 가정에 그와 같은 조속한 읽을거리들을 배달하도록 하실까? 물론 예수님도 일요일판 신문의 필요성에 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대중들은 일요일에도 읽을거리를 원하고 특별히 사정상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요일 소일거리로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읽을거리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만약 일요일판 신문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돈이 생기지 않는다면 과연 사장이나 발행인이 가난한 사람들의 성화에 굴복해 계속 신문을 발행하겠는가? 노먼은 그 문제에 관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았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과연 예수님이 일요일판 신문을 발행하실까? 수지 타산과 상관없이?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실 데일리 뉴스 신문은
일요일판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따라서 만약 발행을 중지한다면 수천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다. 더구나 정기 구독자들은 이미 일요일판 신문을 위해 신문 대금을 지불한 상태였다. 그들은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노무는 그 문제를 놓고 씨름했다. 일요일판 발행 중지는 너무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준에서 행동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서약 이후 처음으로 흔들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신문사의 소유주였다. 자신의 선택대로 신문을 발행할 권리가 있었다. 정치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할 이사진도 없었다. 마침내 그는 일요일판에 실릴 여러 기사들 속에 파묻힌 채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신문사의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윽고 그는 클라크와 다른 직원들을 불렀다. 그리고 신문사 안에 있는 모든 기자와 공무국, 조판실 직원들을 불렀다. 다소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몇몇 직원들은 아직 출근하기 전이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한 표정으로 우편실로 모였다. 우편실은 매우 큰 방이었다.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얼굴로 테이블과 카운터 등에 앉았다. 사실 이런 모임은 매우 드문 것이었다. 직원들은 최근 들어 신문사가 새로운 경영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노무현 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을 모이게 한 이유는 데일리 뉴스 신문을 위한 앞으로의 청사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생각에 이것은 매우 필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제가 취한 여러 행동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의 행동의 동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노무는 직원들에게 자신이 클라크에게 한 설명을 다시 해주었다. 직원들은 클라크가 보였던 반응처럼 노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고통스러운 표정들이었다. 놀라시겠지만 이런 저의 행동 기준에 따라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일요일 판 이후 더는 일요일에 신문을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요일판의 발행 중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기 구독자들은 이미 신문 대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읽을 거리를 보충해주기 위해 토요일 지면을 2배로 늘릴 것입니다. 일요일판을 발행하지 않는 신문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일요일판 신문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저의 위치에 계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광고주들이나 구독자들과 관련해 일어날 문제들을 자세히 나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제들을 차차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손실이 생길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자들과 직원 여러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노무는 자신이 신문사를 경영하는 동안 처음으로 모든 직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도 그분은 사랑스러운 가족적 분위기에서 신문사를 운영하지 않으셨을까? 편집자, 기자, 인쇄공, 그 외의 모든 직원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며 신문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노무는 자신의 서약으로 인해 인쇄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 사무실 규칙, 그리고 기자들의 사기, 냉철한 경영 등 일간 신문이 성공할 수 있는 제반 경영 기법에서 자신이 멀어져가는 느낌을 받았다. 노무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자 다른 직원들도 사장의 이상한 행동에 혀를 차며 각기 한마디씩 하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우편실에 서 있었던 회동은 직원들의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클라크는 사장실을 찾아가서 노무원과 오랫동안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클라크는 극도로 화가 나 있었다. 클라크의 항변은 거의 사임하겠다는 수준으로 치달았다.
그럴수록 노먼은 침착하게 자신을 절제했다. 매 순간 대화할 때마다 고통을 느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크리스천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클라크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다. 사실 클라크를 대신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앞에서 더는 일요일판을 계속 발행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클라크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게 되면 뻔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듯 우리 신문사는 사장님 때문에 한 달 안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부터 파산에 대비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노먼이 엷은 미소와 함께 물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어쨌든 자네는 파산할 때까지 신문사에 남아있을 거지? 사장님, 저는 도저히 사장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도로 사장님은 전에 제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에요. 클라크, 나 자신도 지금의 나를 모르겠네. 뭔가 놀라운 것이 나를 사로잡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하지만 나는 신문사의 성공에 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확신한다네. 자네는 여전히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네. 그래, 나와 함께 남아있어 주겠나? 클라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마침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노먼은 클라크와의 악수를 한 후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클라크도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클라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념이 교차했다. 지금까지 이처럼 혼란스럽고 흥분된 주간을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클라크는 마치 일순간 붕괴될 수밖에 없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멸로 몰아넣을 모종의 모의에 가담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불의에 맞설 것인가 피할 것인가. 레이몬드 씨의 다시 주일이 찾아왔다. 맥스웰 목사의 교회는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교인들로 붐볐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 노먼은 사람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노먼은 평소와 다름없이 맨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았다. 그날 사람들은 데일리 뉴스 일요일판 신문에 더는 일요일판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사고가 나온 것을 보고 크게 당황했다. 데일리 뉴스 신문과 관련된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레이몬드 씨의 기존의 경영 스타일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데일리 뉴스 신문의 일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 주간에 알렉산더 파워즈 감독관이 철도 공장에서 한 이상한 일과 밀턴 라이트가 자신의 상점에서 행한 행동에 관해 설왕설래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회중석에서는 흥분의 파도가 출렁거렸다. 맥스웰 목사는 그 모든 것을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서 이전과 다른 어떤 힘과 목적의식이 느껴졌다. 그의 기도는 인상적이었다. 그의 설교 또한 매우 심오했다.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고 질문하며 살아온 성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다. 맥스웰 목사는 2주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았다. 지난 화요일 맥스웰 목사는 고인이 된 낯선 사람의 무덤을 방문했다. 거기서 그는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노니 라는 말씀을 떠올렸다. 그 자리에서 교인들을 생각하며 주일의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생각하니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전율이 느껴졌다. 마침내 주일이 돌아왔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맥스웰 목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라면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는 자신이 준비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잠시 씨름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이상과 비교하면 설교 원고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설교를 마쳤을 때 제일교회 교인들은 맥스웰 목사로부터 평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설교를 들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설교에는 죄, 특별히 위선에 관한 꾸짖음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의 탐욕과 상류사회의 이기심에 관한 질타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설교 내내 교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새로운 힘을 발휘하며 나타났다. 설교가 끝났을 때 교인들은 마음속으로 성령에 의한 설교였다라고 읊조렸다. 실로 그들의 말은 옳았다. 설교가 끝난 후 맥스웰 목사의 요청으로 레이첼이 찬양을 불렀다. 그녀의 찬양이 끝났을 때 교인들은 전과 달리 박수를 치지 않았다. 도대체 교인들을 경건의 침묵과 부드러운 사색으로 이끈 그 깊은 감동은 무엇인가? 레이첼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뛰어난 미모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그녀의 노래는 오히려 깊은 영성을 가지고 들으려는 사람들의 귀에 거슬렸다. 그리고 그 때문에 노래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도 종종 엉망이 되곤 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찬양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엄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겸손함과 순수함이 배어 있었다. 그것을 느낀 교인들은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배를 마치기 전 맥스웰 목사는 지난주 예배 후에 남았던 사람들과 상의할 문제가 있으니 다시 모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새로 서약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교인들을 배웅하고 강의실로 들어섰을 때 놀랍게도 방 안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로 젊은 층 사람들이 새로 참석했다. 그 중에 몇 명의 사업가와 교회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맥스웰 목사는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먼저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이전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 분명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참석한 사람들 중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 질문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했다. 그러는 동안 제1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교제의 기쁨을 맛보았다. 사람들은 노먼 사장의 행동을 잘 알고 있었다. 노먼은 사람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했다. 먼저 노먼의 옆에 앉아있던 알렉산더 파워즈가 질문을 던졌다. 일요일판 신문 발행 중지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독률과 광고 계약률이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맥스웰 목사가 물었다. 당신의 행동에 회의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후회하진 않습니까? 또는 마음이 바뀌어 예수님도 일요일판 신문을 발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가십 위주의 일요일판 신문에 찬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야스퍼 체이스가 말문을 열었다. 물론 우리도 그 점에서 당신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여러 번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치르고 있어요. 야스퍼의 말에 레이첼 옆에 앉아있던 버지니아 페이지가 동의를 표했다. 버지니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그 서약을 지킬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솔직히 저는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 질문의 답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재산을 소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의 활용에 있어 어떤 모범도 직접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에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물음은 예수님은 100만 달러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레이첼이 버지니아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당신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버지니아가 옅은 미소와 함께 레이첼의 말을 받았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저의 재산의 활용과 관련해서 주님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맥스웰 목사가 천천히 말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강의실 안에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밀턴 라이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라이트는 자신의 상점에서 종업원들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세운 계획들을 서서히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실제로 라이트와 종업원들 사이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몇몇 젊은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이 특별히 어떤 시도를 했는지 간증했다.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행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문제가 매우 진지한 작업이라는 사실에 공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그분의 동기에 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회의는 모두들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조용히 묵상 기도를 드린 후 폐회되었다. 사람들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진지하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논의하며 서로에게서 통찰력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친구 사이인 레이첼과 버지니아는 함께 강의실을 나섰다. 노마는 밀턴 라이트와 너무 열띤 토론을 벌인 나머지 자신의 집을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야 했다. 야스퍼 페이스와 봉사회 회장은 강의실 한쪽 구석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다. 알렉산더 파워즈와 맥스웰 목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계속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워즈 감독관이 맥스웰 목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내일 저희 공장에 오셔서 직접 저의 계획을 확인하시고 직원들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십시오. 다른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자신이 없지만 하여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약간 걱정스러운 기색을 띠며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문하며 약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맥스웰 목사는 곧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꾸짖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으로 그의 자신 없는 태도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다음날 정오 무렵 맥스웰 목사는 약속대로 철도 공장을 찾아갔다. 파워즈 감독관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 파워즈 감독관이 맥스웰 목사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위층으로 올라가시죠. 제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기계 공작실을 지나 긴 계단을 올라간 다음 텅 빈 넓은 방으로 들어갔다. 한때 저장실로 사용되던 방이었다. 파워즈 감독관이 쑥스러운 듯 말했다.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서약한 이후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장에서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방에 커피를 끓일 수 있는 도구와 테이블을 가져다 놓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오전 근무를 마치고 스팀이 나오는 이 방으로 올라와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시간을 이용해 일주일에 두세 번 15분 정도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혜택을 줄 작정입니다. 맥스웰 목사가 놀란 표정으로 사람들이 과연 이곳에 올지 물었다. 파워즈 감독관이 자신 있게 답했다. 물론이죠. 그들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근로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은 담을 쌓고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물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육신적인 안락과 영적인 편안함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방은 매우 볼품없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에 비추어서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기로 서약한 저는
결국 이 방을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올라오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직원들에게 이곳에 올라와서 한번 구경해보라고 일러놓았습니다. 그들이 오면 이 방의 목적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맥스웰 목사는 파워즈 감독관에게 근로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자신을 얼마나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인지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어떻게 원고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낯선 사람들을 대할 것을 생각하니 속에서 겁부터 났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일주일에 만나는 교인들과 전혀 다른 세계의 무리를 상대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방 안에는 12개의 긴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정오를 알리는 벨이 울리자 아래층 기계실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대략 300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미 파워즈 감독관이 공장 곳곳에 붙인 공고를 읽은 터라 모두들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었다. 근로자들은 그 방을 마음에 들어했다. 방은 컸고 통풍이 잘 되었으며 먼지도 없었고 스팀 파이프로 인해 따뜻했다. 12시 40분이 되자 파워즈 감독관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매우 간단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헨리 맥스웰 목사를 소개했다. 맥스웰 목사는 지저분한 얼굴의 근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여느 다른 수백 명의 목사들처럼 그는 자신과 비슷한 옷차림과 교육 수준, 그리고 관습을 가진 계층의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에게 신천지나 다름없었다. 그가 만약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약속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맥스웰 목사는 삶의 만족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했다. 즉 무엇이 진정한 만족을 주며 그 만족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전했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훌륭한 양식을 가진 목사라는 편견으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근로자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과 그들의 삶이 서로 다르다는 어떤 암시도 주지 않았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즐거워했다. 많은 사람이 작업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맥스웰 목사와 악수를 나누었다. 집으로 돌아온 맥스웰 목사는 아내에게 그날 일들을 이야기하며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눌 때 이전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았다고 말했다. 그날은 그의 목회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그날은 맥스웰 목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날이며 동시에 레이몬드 시의 근로자 사회와 교회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첫 번째 징검다리가 세워진 날이었다. 그날 오후 알렉산더 파워즈는 자신의 계획을 통해 근로자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되어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철도역 주위에 있는 지금은 폐쇄된 식당에서 더 많은 테이블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또한 커피 도구들도 어떻게 배치하면 더 좋을지 연구했다. 근로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확실히 이 모든 조치가 그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파워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날 오후 일과를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행동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속삭였다. 오후 4시경 그는 본사에서 내려온 기다란 봉투 하나를 받았다. 파워즈는 봉투 안에 당연히 주문 내역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빠른 손놀림으로 봉투를 열고 서류의 첫 페이지를 읽어가던 그는 화물부서 책임자 앞으로 보내져야 할 서류가 자신에게 잘못 왔음을 깨달았다.
파워즈는 자신과 상관없는 서류라고 여기며 읽어볼 생각도 없이 무심코 다음 페이지를 펼쳐보았다. 순간 그는 거기에 자신의 회사가 미국의 주 정부관 상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해왔다는 증거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위들은 완전히 상법을 위반한 것들이었다. 회사는 철도회사의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에 입법된 주 정부법의 규정들을 명백히 어기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의 손에 회사가 연방법과 주 정부법을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위반했다고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들려있는 셈이었다. 그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격렬한 몸짓으로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 질문을 외면하려고 애썼다. 자신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했다. 사실 그는 전부터 회사 내의 다른 임원들처럼 이런 관행이 모든 철도 회사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그 비리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들을 접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문제를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겨왔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모든 비리를 명백히 드러내주는 증거가 놓여 있었다. 우편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해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웃집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시민의 의무가 아닌가? 회사의 행위가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철도회사는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가? 대중을 강탈하고 일반법을 무시해도 괜찮은 무법지대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혀갔다. 그 순간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상법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의 아내와 딸은 윤택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가 회사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순간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법원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자신의 동기가 오해를 받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불명예의 멍에를 지고 살아야 될 것이었다. 확실히 회사의 불법 행위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봉투에 집어넣어 허물부수에 보낼 수도 있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인 것 같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다음과 같은 외침이 들려왔다. 불법이 성행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리고 범법 행위를 방관해라. 그렇게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할 일은 눈앞에 닥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일로도 충분하다. 철도 사업이란 너무나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기준을 적용해서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다. 한 개인이 철도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곧 반대의 외침이 들려왔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다면 어떻게 하실까? 파워즈는 저녁이 될 때까지 이 문제로 계속 고민했다. 작업장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엔진 소리와 절단 기계의 마찰음이 6시까지 계속 이어졌다. 마침내 작업 종료 휘슬이 울리자 엔진이 서서히 멈춰섰다.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자신들의 사물함으로 달려갔다. 파워즈는 창문을 통해 사물함 앞에 늘어서 있는 근로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할 일이 남아서 나중에 퇴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화물함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한 명의 엔지니어와 그 사람의 조수가 30분 정도 더 일을 했지만 그들도 곧 퇴근했다. 그날 저녁 7시 누군가 감독관실을 들여다보았다면 그 외의 광경을 보고 틀림없이 놀랐을 것이다. 파워즈 감독관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책상 위에 있는 서류에 머리를 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